60세 정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 책임의 무게, 조직 문화에 대한 피로, 그리고 이만하면 나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자격감. 그래서인지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명예퇴직은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말이 명예퇴직이지 실상은 조기 은퇴입니다. 50대 중후반, 체력도 살아있고 경력도 한창 쌓였을 그 시기에 갑자기 소득이 끊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이니까 노후는 안정적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정작 퇴직 후에야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 드러납니다. 특히 공무원일수록 명예퇴직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정년까지의 안정성과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금조차도 줄어들 수 있고 민간 시장에서 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실제 은퇴를 일찍 선택한 공무원들의 이야기와 함께 왜 명예퇴직이 함정이 될 수 있는지 풀어보려 합니다. 1. 왜 공무원일수록 명예퇴직이 위험한가? 정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줄어든다. 공무원의 연금은 재직 기간과 연봉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30년을 꽉 채운 정년퇴직자와 25년만 일하고 나온 명예퇴직자의 연금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몇십만 원씩 적게 받는 건 은퇴 후 30년의 삶을 감안했을 때 1억 원 이상의 손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경력은 길지만 민간에서는 쓸모없음 취급. 공무원 경력은 공직 내에서는 강력한 무기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업무, 변화보다는 절차 중심의 사고방식 등은 민간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미지로 읽히기 쉽습니다. 50대 초중반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할 때 많은 경우 단순 노동직이나 시간제로 밀려나는 이유입니다. 퇴직 후 고정비는 줄지 않는다. 퇴직하면 소비도 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의료비, 자녀 교육비 지원, 부모님 병원비, 주택 유지비 등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득은 0이 됩니다. 정년까지 버텼다면 받았을 급여와 복지, 명절수당 등을 통째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사례 1. 55세에 명예퇴직한 세무공무원의 후회. 명예퇴직하면 그간 고생한 걸 인정받고 우아하게 떠나는 줄 알았어요. 세무서에서 27년을 근무한 박진수 씨가 명는 그렇게 55세에 퇴직했습니다. 당시 명예퇴직금과 퇴직수당 등을 합쳐 1억 5천만 원가량을 받았죠. 그는 이 돈으로 자그마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의 창업은 1년 만에 접었고 그 뒤로는 각종 공공일자리나 단기 행정보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었을 때 받게 된 연금은 월 110만 원. 주변 정년퇴직한 동기들은 16만 180만 원씩 받는 걸 보며 5년 먼저 그만둔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사례 2.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생계형 일자리로. 김정옥 씨 59세는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조직 개편과 갈등 끝에 53세에 자의반 타의반 퇴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못하겠어? 라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력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중간관리 자급이지만 나이는 이미 고령자 취급이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지식도 없었습니다. 결국 2년간 구직에 실패하고 지금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시간제 업무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일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례 3. 자녀 교육 마무리 못한 채 명예퇴직한 50대 부부.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었던 정기훈 씨 57세와 아내는 이젠 좀 쉬며 살자는 생각에 나란히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학생이던 둘째 아들이 유학을 원했고 부모님 요양비가 갑자기 늘어나며 한 해에만 8천만 원 가까운 지출이 생겼습니다. 예상했던 연금 수령 시기까지 5년이 남아 있었고 결국 둘은 소득이 없는 5년간 퇴직금과 적금을 깎아가며 살았습니다. 현재 정 씨 부부는 연금으로 월 220만 원을 받고 있지만 그때 3년만 더 버텼다면 훨씬 여유 있었을 것이라며
씁쓸함을 전했습니다. 결론 버틸 수 있다면 정년까지 그게 최고의 은퇴 전략입니다. 명예퇴직은 내가 선택한 은퇴 같지만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퇴장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년까지의 안정성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공무원의 장점은 무의미해지고 민간 노동시장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조직 내 갈등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젠 좀 쉬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은퇴는 정년까지 일하고 충분한 연금과 예적금으로 계획된 은퇴입니다. 급여와 복지를 끝까지 누리고 이후에 받는 연금의 규모까지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예로운 은퇴입니다. 마지막 조언. 혹시 지금 명예퇴직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폭, 퇴직 후 5년간의 생활비 총액, 퇴직금의 소진 속도, 재취업 가능성, 쉬고 싶을수록 더 오래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은퇴는 고생 끝의 낙원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명예퇴직? 하지 마세요. 공무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명예퇴직의 리스크 분석. 1. 공무원의 명예퇴직, 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가? 정년 전 퇴직은 공무원 연금의 치명적. 공무원의 최대 강점은 공무원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민간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은 편이지만 정년까지 재직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30년 근무한 정년퇴직자는 월 18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반면 25년 근무한 명예퇴직자는 15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 있음. 수령 개시 시점 또한 60세 이후 중간 퇴직자는 연금 공백기 발생. 핵심 포인트. 정년까지 5년을 남기고 퇴직할 경우 월 연금이 약 2030% 감소할 수 있으며 누적 수령 금액으로 환산 시 1억 원 이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퇴직 후 민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렵다. 공무원 출신은 민간 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편. 민간 채용 시장은 성과 중심, 유연한 사고방식, 변화 적응력 등을 중요시함. 공직 특유의 절차 중심 업무 스타일은 민간에서 비효율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음.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은 재취업 성공률이 10% 이하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예비 은퇴자 체크리스트. 퇴직 후 원하는 업종에서 내가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스킬셋이 있는가? 퇴직 직후에도 월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가 있는가? 결론 단순한 업무 피로, 조직 스트레스를 이유로 무계획 명예퇴직 시도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3. 퇴직금은 오래 못 갑니다. 생애 주기별 소비 구조 분석. 5060대의 실질 지출 추이는 상승 곡선. 항목 지출 경향. 자녀 교육비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 자금 등으로 절정 도달. 부모 병원 비칠 1080대의 부모 간병 시작. 의료비 건강검진 약값, 보험료 등 급증. 주거 유지비 노후 리모델링, 유지 보수 등 연 500만 1000만 원 발생 가능. 퇴직금 1억 2억은 5년 이내 고갈될 수 있음. 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 기무소득 기간은 가장 위험한 시간. 사례 기반 전문가 분석. 사례 1 55세 명예퇴직 후 60세까지 연금 공백기. 퇴직금 1억 5천만 원. 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 5년 월 지출 250만 원, 60개월 1억 5천만 원 소진. 이후 연금 수령 시작 월 115만 원. 정년퇴직자 동기 월 180만 원 수령. 결과적으로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의 격차. 전문가 코멘트 단 5년 일찍 퇴직한 것이 20년 뒤 경제적 격차를 만든다. 사례 이퇴직 후 창업 실패율 70%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자의 30% 이상이 소상공 창업을 시도. 평균 폐업 기간 1년 7개월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 퇴직금 전액 소진 후 재취업 실패 생계형 일자리 전환. 전문가 코멘트 창업은 전문성과 준비 없이 시작하면 퇴직금이 사라지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사례 3 배우자 동반 명퇴 가계 유동성 급락. 맞벌이 공무원 부부 동반 명예퇴직 시 가구 전체 소득 단절.
동시에 발생하는 자녀 학비, 노부모, 간병비 등 고정 지출, 5년 내 퇴직금 소진, 부부 모두 재취업 실패, 소득 회복 불가. 전문가, 코멘트 부부가 동시에 은퇴하면 가계 재무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명예퇴직 전 점검 리스트. 연금 수령 예상액 정확히 계산했는가? 퇴직 연도 기준 공무원 연금공단 시뮬레이터 활용 필수. 퇴직 후 5년간 생활비 계획이 있는가? 예상 지출 총합을 엑셀로 정리하고 소득 공백 메울 방안 마련해야 함. 재취업 또는 소득 창출 가능성은 현실적인가? 민간 시장 경쟁력, 건강 상태, 시간 여유 고려. 자녀와 부모에 대한 지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산했는가? 자녀 결혼과 부모 병간 후 시기까지 포함해야 함. 명예퇴직이 정서적 해방인지 경제적 해방인지 구분했는가? 단순 피로감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 기반의 결정 필요. 결론, 공무원에게 가장 안전한 은퇴는 정년퇴직이다. 명예퇴직은 마치 준비된 퇴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준비 없는 탈출입니다. 공무원은 정년까지의 안정성이 핵심인 직업이므로 이 장점을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민간인으로서의 경쟁력을 바로 시험당하게 됩니다. 은퇴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버틸 수 있다면 정년까지 버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은퇴 전략입니다. 문의가 많은 질문. Q. 그래도 조직 분위기나 상사 문제로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어떡하죠? 심리적 탈진이라면 병가, 순환 보직 신청, 상담 등을 활용해 시간 벌기를 우선하세요. 가능하면 12년만이라도 더 근무해 연금 수령 기준을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군인 출신 58세, 퇴직금 4억 주식에 올인. 3년 뒤 그는 웃었을까 울었을까? 서론 퇴직 후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58세.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바쳐 조직을 위해 헌신한 나이.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서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받게 된 퇴직금 4억 원. 30년을 버틴 대가라고 생각했다. 이 돈을 잘 굴리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했다. 은행 이자는 턱없이 낮았고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와 SNS에서 쏟아지는 투자 성공담이 눈에 들어왔다.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주식이 답이다. 물가 상승을 이기려면 시장에 올인해야 한다.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 결국 그는 퇴직금 전액을 S&P 500에 넣기로 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그는 과연 웃고 있을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본론 퇴직 후 투자, 왜 신중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한 방을 노리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특히 S&P 500 같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투자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좋은 투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투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 후 투자에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투자금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자산 배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무시한 채 퇴직금을 올인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여기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60세 퇴직 공무원, 시장 폭락으로 2년 만에 절반이 증발하다. 김모 씨 60세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고민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주식에 넣고 장기 투자해야겠다. 그는 미국 주식, 특히 S&P 500과 나스닥에 집중 투자했다. 2021년 시장은 최고점을 찍었고 그는 크게 웃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이 폭락했다.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진 걸 보고 그는 패닉에 빠졌다. 내 노후 자금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몰랐다. 다시 회복되겠지 하며 버텼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 그는 결국 손절하고 남은 돈을 정기예금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미 1억 7천만 원이 증발한 뒤였다. 노후 자금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례 이 58세 대기업 퇴직자 3년간 인출 없이 버텼더니 승자가 되다. 이모 씨 58세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퇴직금 5억 원을 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70%를 주식에 30%를 현금으로 보유했다. 투자 후 1년차 시장은 하락했다. 내가 실수한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10년을 보고 투자했기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일부 현금을 추가로 투자했다. 3년이 지나자 시장은 회복되었고 그의 자산은 오히려 20% 증가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퇴직금을 다 넣고 하루하루 등락에 신경 쓰면 결국 팔아버리게 된다. 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다. 1. 무리하지 않는 비율로 투자. 2. 충분한 현금 보유. 3. 인출하지 않고 버틸 인내심. 사례 3. 55세 자영업자. 퇴직금과 노후 생활비를 구분하지 못해 파산 직전. 박모 씨 55세는 20년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했다. 퇴직금과 함께 모아둔 돈이 3억 원 정도 있었다. 그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추천을 듣고 3억 원 전액을 주식에 넣었다. 그런데 투자한 지 6개월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전 재산이 주식에 묶여 있어 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일부를 손절해야 했다. 그는 퇴직금과 노후 생활비를 따로 관리했어야 했다. 투자도 좋지만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결국 버티질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후회했다. 결국 그는 남은 돈을 정기예금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결론 투자 신중하게 하자. 주식 투자 자체는 나쁘지 않다. 특히 S&P 500 같은 장기 우량 투자처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퇴직 후 투자는 젊을 때와 다르다. 첫째,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면 안 된다. 둘째, 생활비와 투자금을 구분해야 한다. 셋째,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투자만 해야 한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기반이다. 투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직 후 3년 만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퇴직 후 투자 정말 괜찮을까? 심리적 함정과 경제적 현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퇴직 후 투자는 심리적 안정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좀 더 과학적인 시각에서 퇴직 후 투자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보자. 1.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왜 우리는 하락장에서 더 크게 패닉할까? 행동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 에이머스 TVERSKY는 사람들이 같은 금액을 얻을 때보다 잃을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1억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억 원을 잃었을 때의 충격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고 비합리적으로 손절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사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S&P 500은 약 50%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그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아버렸다. 결국 시장이 회복했을 때 그들은 손실만 확정한 채 다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감정적 투자를 피해야 한다.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투자 원칙을 정하고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은퇴 후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든다. 자본 손실이 치명적인 이유. 젊은 시절에는 주식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시 일을 해서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큰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과학적 근거.
경제학에서 인적 자본 유먼 캐퍼털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개인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미래 소득의 가치를 의미한다. 젊을 때는 인적 자본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노동소득이 줄어들므로 한 번의 손실이 훨씬 치명적이다. 실제 사례 2019년 미국 금융 전문지 BARRON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5세 이상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3040대는 몇 년 후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줄어드므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안전자산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산 운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3. 생애 주기 투자, 전략 라이프 사이클 인베스팅 나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라. 생애 주기 투자, 전략 라이프 사이클 인베스팅이란 사람의 나이에 따라 자산 배분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기본 원칙 2040대 공격적인 투자, 주식 8090%, 채권 1020%, 5060대 점진적 안정화, 주식 5070%, 채권 및 현금 3050%, 70대 이후 보수적 투자, 주식 3050%, 채권 및 현금 5070%. 문제점 퇴직 후에도 2030대처럼 올인 투자를 하면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실제 사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많은 베이비붐 세대 1946만 1964년생가 은퇴를 앞두고 IT 관련 주식에 올인했다가 거대한 손실을 봤다. 반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은 시장 충격을 덜 받았고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결책 퇴직 전후로는 주식과 안전자산채권, 예금, 연금 등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S&P 500 같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 3050%의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4. 퇴직 후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이 중요하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은퇴 후 투자를 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것이 현금 흐름이다. 주식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다면 결국 손절할 수밖에 없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1.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2. 배당 투자, 배당 수익률이 높은 ETF 및 우량주 3. 부동산 임대 소득 4. 노후 맞춤형 일자리 프리랜서, 컨설팅, 유튜브 등 실제 사례 배당주와 채권을 적절히 활용한 퇴직자는 시장 하락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주식에 올인한 사람은 시장이 하락할 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해결책 퇴직 후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확보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주식 가격 상승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과 연금을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결론 퇴직 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퇴직 후 재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무리한 투자 전략은 한순간에 노후를 망칠 수 있다. 첫째,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손실이 날 때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면 회복할 기회를 놓친다. 둘째,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줄어든다. 은퇴 후에는 돈을 다시 벌기가 어렵다. 셋째, 생애 주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필수다. 넷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배당주, 연금,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퇴직 후 4억 원을 S&P 500에 올인한 58세 전직 군인의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안정적인 노후를 원한다면 단순히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내가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부동산 부자도 아닌데 노후가 괜찮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몇십억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세상에선 마치 5억밖에 없다는 말이 죄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요,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원 못 돼도, 상속 못 받아도, 실거주 집 한 채와 금융자산 5억 정도 있으면 노후가 완전히 막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풍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막하지는 않다는 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막막함이거든요.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수입이 0원이면 모든 선택이 두려워지고 절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거주 한 채와 금융자산 5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준비 중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평범해서 안 돼요 라고 낙담하지 말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를 하나 짚어볼게요. 실거주 주택 한 채가 있다는 건 주거 비용 리스크를 거의 제거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이 뭘까요? 바로 월세 전세금 관리비입니다. 집이 없으면 매달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나가요. 이걸 평생 내야 하죠. 그런데 본인 집이 있으면 관리비 외엔 큰 주거 비용이 없습니다. 주거의 불안정성이 사라진다는 건 은퇴 재정의 50%를 해결한 거나 다름없어요. 당장 큰 소득이 없더라도 삶의 기본이 지켜지니까요. 그렇다면 금융자산 5억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은퇴 가계 기준에서 이 정도면 아래와 같은 플랜이 가능합니다. 매달 150만 200만 원 정도 인출 플랜 계좌이자 적절한 배당 채권형 금성 운용 포함, 혹은 5억을 아예 분할 사용해 25년 이상 기간을 설정해도 월 15만 200만 원 가능. 여기에 국민연금이 더해지면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부부 기준 20만 250만 원 정도 됩니다. 2025년 기준 추정. 물론 개인차가 크니 혼자라면 7만 130만 원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 둘을 합치면 국민연금 10만 200만 원, 금융자산 인출 월 150만 원, 대략 월 25만 3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이나 건강 문제 대비는 추가 준비가 필요하지만 막막하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여기에 진짜 사례를 3가지 정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수도권에 20년 넘게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는 7억 정도지만 팔 계획이 없습니다. 대출도 없어요. 금융자산은 5억 남짓,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 2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서 금융자산을 5억까지 모았다고 해요. 현재 계획은 이자나 배당으로 월 8만 100만 원 정도를 받고 필요할 때는 원금도 조금씩 쓰기로 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이 부부는 차를 줄이고 취미활동도 돈 많이 드는 건 피하면서도 매달 동네 커피숍에서 친구 만나고 여행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갑니다.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사는 건 줄였지만 마음은 여유로워요. 집이 있으니 마음이 편하고 쓰는 돈이 일정하니 미래가 덜 무서워요. 두 번째 사례는 혼자 사는 65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녀 둘은 독립했고 본인은 지방 소도시에 거주합니다. 30평대 아파트를 실거주로 보유 시세 약 3억 5천만 원, 금융자산은 5억 조금 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8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초기엔 이걸로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설계 전문가와 상의해 5억 원을 장기채권, 배당주,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매달 150만 원가량을 일정하게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총소득은 약 230만 원. 지방이라 생활비가 훨씬 저렴하고 관리비, 건강보험료, 식비 모두 절약됩니다. 매달 손주들 용돈도 조금씩 주면서도 스스로를 돌보며 잘 살고 있어요. 크게 부자 아니어도 충분히 감사한 노후라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남성. 현역 시절 외벌이에 아이 둘을 키우느라 집 대출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 10년간 생활비를 확 줄여서 금융자산 5억을 만들었습니다. 집값은 크게 올라
실거주 아파트는 10억 정도지만 팔 계획은 없고 연금은 본인 기준 월 90만 원 나옵니다. 이분은 5억을 전부 현금성으로 두는 대신 일부를 월 200만 원씩 20년간 지급받는 즉시연금에 넣었어요. 추가로 단기 예금과 소액 투자도 나눠두고 필요할 땐 꺼냈습니다. 월 생활비는 약 300만 원 정도로 맞추고 나머지는 병원비나 여행비로 사용. 본인이 말하길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으면 성공한 거지 뭘 더 바라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실거주 한 채와 금융자산 5억이 마법의 방패는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가족 지원, 예상 못한 물가 상승은 언제나 위험이죠. 그렇지만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으면 주거비가 거의 해결된다. 금융자산 5억이면 매달 150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이 더해지면 월 250만 원 이상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다. 거기에 본인 소비습관, 지출관리, 건강유지가 더해지면 돈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 노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기준이 누구나 다릅니다. 이웃이 20억 있다고 나도 20억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내 집 한 채와 금융자산 5억이 있다면 나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자산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만들지, 소비를 어떻게 줄일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지 계획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의 노후는 거창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해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노후. 실거주 한 채와 금융자산 5억 정도면 거기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노후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실거주 한 채, 금융자산 5억이 노후를 막막하지 않게 한다는 주제를 이번엔 좀 더 전문가적이고 실전적인 시각으로 풀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제로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 어떤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원칙을 하나 강조할게요. 노후 재정은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많은 분들이 5억 있다면 다 해결이지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은퇴 후엔 매달 안정적으로 쓸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돈은 심리적으로 든든하지만 계획 없이 쓰면 10년도 안 돼서 바닥이 납니다. 1. 금융자산 5억 현실적인 운용 시뮬레이션.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5억을 아주 안전하게 예금 적금 위주로 굴리면 연 2%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어요. 5억 2%연 1,00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83만 원. 이건 아주 안전하게 운용할 때의 기준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채권형, 배당 주식, 우량 리츠, 즉시연금, 월지급형 펀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면 연 45%대의 현금 흐름도 가능합니다. 연 4%면 5억 4% 2천만 원을 약 166만 원. 연 5%면 5억 5% 2,500만 원을 약 208만 원. 즉 보수적으로도 월 80만 원대, 좀 더 전략적으로 하면 15만 200만 원대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팁. 5억을 100% 주식에 투자하자. X 변동성이 커서 매달 꺼내 쓰기엔 위험. 100% 예금. X 인플레이션 위험. 적절한 분산이 핵심. 이 실제 추천할 만한 자산 배분 예시. 많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50% 초안정형 예금 MMF 단기채, 30% 안정성장형 채권형 펀드, 즉시연금 배당 ETF, 20% 성장형 우량 배당주 리츠 글로벌 ETF. 이런 포트폴리오를 쓰면 평균 연 3.54, 5%대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면서도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기준으로 나누면 2억 5천만 원 예금 MMF 유동성 확보 비상금, 1억 5천만 원 채권 즉시 연금 매달 현금 지급, 1억 배당 주리츠 인플레 대응 수익성. 이렇게 쪼개면 매달 일정액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과의 결합 전략.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국민연금은 일종의 종신형 연금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물가 연동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이걸 바닥 소득층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금융자산 5억은 가변소득 가족 지원, 병원비, 여행비 등으로 설계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원 생계비 식비, 관리비, 교통비 등. 금융자산, 운용소득 월 150만원 여유비용 문화생활, 병원비, 손주 지원.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소비 통제가 수월해지고 예측 가능한 재정 플랜이 됩니다. 4. 실전적인 지출 설계 팁. 자,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도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돈이니까 라며 막 쓰다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권합니다. 지출 항목을 3단계로 나누기. 필수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기본식비 국민연금 범위에서 해결. 선택비 외식, 문화생활 금융자산 현금 흐름. 예외비 병원비, 손주 지원, 여행 금융자산 원금에서 계획적 인출. 비상금 계좌는 별도로 유지. 전체 5억 중 최소 5천만원 이상을 비상금 계좌로. 큰 병원비 가족 긴급 지원 대비. 소비 계획표 작성. 매달 사용 가능 금액을 딱 정하기. 소비 일기장처럼 한 달 단위로 점검. 오흔한 함정과 주의사항. 5억을 그대로 두면 무조건 안전할까? 인플레이션 위험. 은행 금리만으론 생활비가 부족. 일정 부분은 성장형 자산에 투자해야 함. 즉시 연금이 답이다. 장점 매달 고정 지급. 단점 유동성 제한, 수수료, 금리가 낮으면 기대 수령액이 적음.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분산. 자녀 지원 계획.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도와줘야지 하다 목돈을 한 번에 줌. 계획에 없던 큰 지출이 발생 노후 자금 구멍. 계획적으로 연간 한도 정해 지원. 세금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 주의.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계획. 6. 실전 예산 플래너 말로 풀어서. 한 달 생활비를 이렇게 나누라고도 권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커버식비, 관리비, 교통비. 금융자산 인출로 여유생활비, 외식, 취미, 손주용돈. 금융자산 원금에서 비상비, 병원비, 여행비, 큰 가족 지원. 이 구조를 스스로 통장 쪼개기 하듯 만들어 관리하면 심리적 안도감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이상 상담자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소비통 재력을 회복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 하나.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매년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반드시 적어보세요. 은퇴 후 돈 관리는 머릿속으로만 하면 틀립니다. 적어야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실거주 한 채, 금융자산 5억 매우 좋은 출발선. 하지만 핵심은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 설계. 그리고 지출 관리와 계획. 이렇게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자책 대신 내가 가진 걸 잘 살피고 잘 쓰자는 마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긴 어렵지만 막막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은퇴 설계의 핵심이에요. 퇴직 1년 앞둔 부부의 충격 고백. 우리 노후가 무너진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남편이 퇴직을 1년 앞두고 조용히 꺼낸 말이었다. 그동안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간신히 집 장만하고. 그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퇴직금?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연금? 생각보다 적네. 집값? 팔면 그 다음은? 이렇게 허둥지둥하다 보면 정작 노후 준비는 한 발 늦고 삶의 질은 한없이 추락하게 된다. 이 부부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부부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1. 맞벌이로도 모자란 노후 준비, 왜 이렇게 힘들까? 요즘 50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정년은 짧고 자녀 교육비는 치솟았고 무엇보다 사는 데 드는 기본 생활비가 너무 높아졌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쓰던 부부가 퇴직 후에도 그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퇴직금이 1억, 연금이 월 150이면 계산이 안 맞죠. 사례 1.
강원도에서 퇴직을 앞둔 56세 직장인 박씨 부부. 맞벌이로 20년간 꼬박 일했지만 아이 둘 대학 보내느라 저축은 거의 못했고 퇴직금을 받아도 3년 후엔 생활비가 바닥난다며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일하느라 준비 못했다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노후 준비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다. 유동성의 함정. 우린 집도 있잖아. 많은 분들이 집을 자산으로 믿어요.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어딘가에 다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결국 남는 돈은 많지 않아요. 사례 2. 서울 외곽 아파트 보유 중인 58세 김씨 부부. 현재 시세 7억짜리 집에 살고 있지만 생활비는 연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해. 집을 팔아야 하나, 반지하로 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자산보다 현금화 가능한 수익이 있어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3. 관계도 무너진다. 돈과 감정이 엉켜버린 부부. 의외로 많은 부부들이 퇴직 후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바빠서 못 보던 차이가 노후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생각, 일상 습관, 여가 방식. 퇴직 후엔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그대로 갈등으로 폭발해요. 사례 3. 경기 용인에 사는 60세 윤씨 부부. 남편은 퇴직 후 쉬고 싶어 했고 아내는 뭐라도 해서 돈을 벌라고 다그쳤어요. 결국 둘 사이가 소원해져 각방을 쓰고 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게 됐죠.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으면 감정의 균열이 곧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준비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우리 지금 모자라다는 걸 인정해야 정확한 플랜이 나옵니다.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세요. 소비 패턴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줄이고 외식 횟수 줄이는 것부터라도 부부가 대화를 시작하세요. 서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노후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나눠야 해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공동의 인생 설계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퇴직 1년 전 부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여행도, 자동차 바꾸기도, 가구 새로 들이기도 아닙니다. 바로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은 돈만이 아니라 마음, 습관, 관계, 방향성에서 시작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부라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함께 준비해요.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삶, 과학적으로 증명된 3가지 전략. 앞서 말씀드린 부부처럼 퇴직을 앞두고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경제적 불안, 관계의 불균형, 그리고 건강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과 연구진들은 다음의 3가지 요소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돈보다 중요한 것 사회적 관계와 목적의식. 하버드 대학교가 1938년부터 80년 넘게 진행 중인 세계 최장기 연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즉, 돈보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연구진은 목적의식 퍼퍼스인 라이프를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도 꾸준히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작은 일이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천 팁. 작은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이라도 꾸준히 참여하세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는 삶을 설계해보세요. 하루 1시간 걷기, 팥 가꾸기, 손주 돌보기, 유튜브 영상 만들기 등. 2. 운동은 만병통치약, 근감소증을 막아야 오래 산다. 퇴직 후의 건강 문제 중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근감소증 SARCOPNIA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절한 운동으로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근육량이 낮은 사람은 낙상 위험이 3배, 만성질환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장기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꾸준한 하체 중심의 운동은 노후 생존력 그 자체입니다. 실천 팁: 하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하세요. 헬스장이 부담된다면 앉아서 하는 탄력 밴드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유연성뿐만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좋습니다. 3. 소비를 줄이면 자유가 생긴다. 미니멀 재정 전략.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전략은 간단합니다. 소득을 늘릴 수 없다면 소비를 줄이자. 이 전략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집중하자는 철학입니다. 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KAHNEMAN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약 78만 달러 한화 약 9천만 1억 원 수준을 넘기면 더 많은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비를 많이 한다고 더 행복한 건 아니란 거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선택의 자유가 늘어납니다. 실천 팁: 지출 다이어리를 써서 나도 모르게 새는 소비를 파악하세요. 집밥 챌린지처럼 재미있는 소비 줄이기 놀이를 부부가 함께 해보세요. 자동차, 외식, 의류 등 고정비 지출을 줄이면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마무리하며 노후의 무너짐을 막는 가장 과학적인 길. 결국 퇴직 후 삶이 무너지느냐, 우아하게 다시 피어나는가의 차이는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보다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챙기고, 근육을 지키고, 소비를 줄이며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몸도 마음도 돈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무너진다는 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닥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앞서 말한 부부처럼 우리 노후가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